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돈은 33조가 넘었습니다. 2019년 말 26조에 비해 약 20% 이상 투자를 늘린 겁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투자금도 약 170조에서 240조로 늘었고요. 올 1분기는 260조 이상 투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부쩍 해외 투자를 늘린 이유는 뭘까요? 마땅한 국내 투자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액이 연금 지출액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걷는 돈이 줘야 할 돈보다 많아 누적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0조 원 수준인 기금 규모는 2040년 1,700조 원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연금 누적액을 어딘가 투자는 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국민연금은 국내 대형 상장사의 최대 주주 또는 2대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투자할 만한 회사에는 전부 투자를 한 겁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투자 비중 역시 30%대에 이릅니다. 결국 분산 투자를 위해 남은 대안은 해외 투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외 투자를 늘려야 할 상황이라면 성과를 꼭 내야 할 겁니다. 8월 9일 수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종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종호 교수님이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국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휴가철이니까 좀 적정한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럼요. 우리가 휴양지를 떠올리곤 하는데 피서를 생각하면 그러면 또 동남아 국가가 떠오르고 제일 많이 가시죠. 동남아 중에는 또 태국이 그럼요. 또 많이 떠올라요. 근데 저는 이제 태국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태국에 가면 구광사진 엄청 걸려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태국 음식점들에도 구광사진 걸려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되게 많고. 그래서 왜 이렇게 구광사진이 걸려있는 걸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만큼 진짜 중요한 존재고요. 뭐 요즘 외신 많이 보시는 분들은 태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새로 선임할 총리가 낙마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태국인들 중에서는 왕에 대해서 요즘 이런 왕실이나 신분제를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분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나 태국의 중년층 이상들은 이 왕실에 대한 어떤 공경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고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여기저기 사진이 많은 것이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국은 왕이 정치에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는 거죠? 네, 직접은 안 하는데 간접적으로는 많이 하죠. 그 왕권이 아직 강한가요? 정치에도 관여할 정도로? 사실 어느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킹핀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볼링에서도 맨 앞에 있는 그 핀을 킹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킹핀을 쓰러뜨리면 나머지가 다 쓰러지는 것처럼 어느 나라를 이해할 때 그 킹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가 쉽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태국에서는 철저히 왕실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이 태국의 여러 가지 뒤숭숭한 시국도 태국의 형법 112조 때문인데요. 이 형법 112조가 쉽게 얘기해서 왕실 모독죄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태국은 여기저기 왕의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고요. 초상화뿐만 아니라 태국의 집회, 달력, 택시 안에 또는 버스나 마을 입구에도 왕실과 관련된 또는 왕에 대한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강 사진에 함부로 손가락질을 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극장에 가서도 극장에서 영화 보기 전에 저는 태국에서 딱 한 번
한번 미션 임파서블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영화 시작하기 전에 국왕에 대한 찬가 같은 영상이 나와요. 예. 우리 그 애국가 영상 같이 그걸 보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왕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데 이거를 자칫 모독을 하게 될 경우 법이 세요. 이 형법 112조가 어느 정도냐면 최소 왕실을 모독했었을 때 예.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을 살 수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피타 그 총리에 도전했던 네.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이 형법 112조에 대해서 과감한 수정을 요구한 겁니다. 요즘에 안 맞는다는 예,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수정을 요구한 건데 예. 이게 태국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게 오인된 건지 모르겠는데 태국 유튜브나 저도 이게 많이 봤는데 이분이 피타 총리 후보자가 이 형법 112조를 아예 없애는 걸 원한다. 이렇게 그 뭐랄까 오해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분이 원했던 발언들은 형법 112조에 그 적용받는 범주를 좀 줄이자 했어요. 왕실 모독죄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모독을 했다. 이걸 누가 고발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아무나 고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법이. 네. 그래서 보상금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 중에 일부의 어떤 단체들이나 개인은 예. 이걸 알바처럼 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파라치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역할을 하는 거죠. 어디 예. 예전에 우리도 그 교통법규 위반한 거 누가 사진 찍어주면 네. 그 범칙금의 일부를 포상금. 포상금 주는 거 있잖아요. 아직도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들이 많이 그렇군요. 있어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누가 왕실을 모독한 걸 고발하면 네. 그런 어떤 혜택이 좀 있는데 그거 알바가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붐업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과잉 처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왕실 모독죄를 스스로 나 모독 당했습니다. 물을 수 있는 주체를 네. 왕가들만 할 수 있도록 하자. 본인이 모독한 거를 본인이 이제 뭐랄까 문제시 여겨야지. 예. 일반인들이 그걸 다 챙겨주는 건 좀 안 맞는다 한 건데 이상하게 이 총리 선거를 앞두고 이분이 없애고자 한다라고 이제 되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그 본인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재밌네요. 어쨌든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예, 좋겠는데 예, 그래도 됩니다. 예. 왕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왕이 뭐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그걸 또 암암리에 행사하는 그런 예. 국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태국은 그 입헌군주제가 된 연도가 제 기억으로 193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 8, 90년 정도 됐네요. 헌법에 의해서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고 법에 의해 통치하는 예. 게 영국과 같은 예, 맞습니다. 형식이죠. 근데 8, 90년 됐는데 그 사이에 쿠데타가 한 22번 정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국회의원 선거처럼 4년마다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네. 그 쿠데타의 뒤 배경에는 또 왕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 하려면 예, 쿠데타. 그 쿠데타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 태국에선 사실 왕실이 가장 부자예요. 근데 이게 재산을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뭐 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이제 왕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태국은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예. 상원은 거의 왕실이 그 장악을 많이 하고 있죠. 왕실의 입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총리가 왕 앞에서 뭔가 대면을 할 때는 네. 우리 흔히 말해서 그래도 왕이니까 뭐 무릎을 꿇고 아련을 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거의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기어가는 듯한 포즈로 왕 앞에 그렇게 아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조선 시대보다 더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아련을 하는 모습에 대한 그 묘사만 들어도 어쨌든 왕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 왕이라는 것은 어쩌면 신분제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러면 태국에는 왕 말고도 신분제라는 게 혹시 있나요?
예,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 신분제가 아직까지 공고히 남아 있고요. 법적으로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태국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태국 내에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인데요. 네. 하이소, 로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무슨 뜻이에요? 이 하이소 로소는 하이 소사이어티, 로우 소사이어티의 줄임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 상류층, 뭐 그렇죠. 하류층 뭐 이 정도. 하류층 이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태국의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야, 너 오늘 하이소 같은데? 뭐 이런. 예. 야, 너 오늘 화장한 거 보니까 마치 하이소네. 뭐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정도고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태국 연예인들 태국 출신 연예인들이 꽤 있죠. 네. 예전에 니쿤이라든가 미니 이런 친구들이 하이소 출신이냐 로소 출신이냐 이런 것들로 팬들 사이에서는 막 갑론을 박도 있고 그만큼 현실 사회에서는 아주 공고히 네. 남아져 있는 게 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를 통해서 어쨌든 경제적인 부를 갖춘 사람들이 하이소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로소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건 그러면 좀 요걸 나누는 기준은 경제적인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재력도 중요한데요. 예. 사실 태국은 혈통을 더 중시합니다. 혈통이요. 예. 예. 그래서 과거 신분제가 있었던 태국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1932년도에 신분제는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지만 역시 왕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러면 범방계 왕가들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왕가와 결부되어 있는 귀족들 그리고 그 귀족 왕족과 또 결부되어 있는 군부와 아주 오래된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하이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혈통으로도 또 이렇게 혈맥으로도 엮여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국 내에서는 일종의 이런 거 있잖아요. 신흥 부자, 자수성가해서 부자 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또 뭐랄까요? 진정한 하이소로는 또 인정 안 해요. 쳐주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신분제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법으로 폐지를 했느니 뭐 어떤 학자들은 카스트 제도가 직접 폐지된 바는 없다 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천부적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이 신분 자체를. 맞아요. 근데 이것도 태국에서도 어쨌든 이걸 믿고 그대로 유지되어 오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네. 사회 분위기가. MZ 세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네. MZ 이상이 되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태국의 왕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뭐 불만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태국 왕과 왕비 같은데 네. 그 앞에 아마 신하겠죠? 네. 예, 그분들이 이건 엎드린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엎드려 누워 있는 듯한 예. 모습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뭐 그 나라의 문화니까 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볼 수 있는데 신분제가 공고하다는 거는 저는 오늘 거의 처음 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왕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런 게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외관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하이소인지 로소인지 뭐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잘 사는 것 같으면은 하이소인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흥 부자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동을 좀 잘못했다가 실수가 된다거나 뭐 결례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태국에서?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어요. 사실 예전에 신분제가 있었을 때 신분이 다른 상황을 서로 정보를 줘야 예. 예우를 해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편하게 대해도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으로 대했다가 나중에 봉변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신분 사회가 있었을 시절에는 복색 의복을 달리해서 저 양반은 양반집이구나 저 사람은 상인이구나 저 사람은 아주 천민이구나 이걸 구분할 수 있게끔 해준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유럽도 네. 마찬가지고 예. 다 그렇게 복색을 통해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국이 아직까지 복색이 다릅니다. 태국은요. 요 근래 최신은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대학도 교복을 입어요. 그런데 대학도 왕실이나 이 하이소가 많이 다니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학에 교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정보를 주는 거죠. 하이소구나.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겠죠. 그러면
로쏘이거나 그냥 일반인 그냥 그런 거 범주로 꼭 구별할 필요 없이 네. 그냥 평범하게 대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걸로 나눠지는 거죠. 교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름이 또 중요해요. 태국은 성만 봐도 하이소인 줄 알 수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찾아왔는데요. 네. 아둔 야댓, 그다음에 와치랄 롱콘, 그다음에 나야유 타야. 이분들이 직계 왕족이나 반계 왕족이에요. 네. 이 달리 말하면 이런 성을 가진 분들하고는 빨리 친해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위 귀족도 하나 말씀드리면 예. 타파사딘, 그다음에 부냐찐따, 그다음에 나린타 랑쿤, 이분들은 고위 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웃냐면 이 발음하신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게 지금 보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려워요. 이거 아나운서도 못해. 저는 시도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이름을 묻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서로 뭐 너는 이름이 뭐니 했을 때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름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렇죠. 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하이소 로쏘 이런 사람들은 뭐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차별되는 아니면 좀 구분되는 대우를 받기도 하나요? 법적으로는 매년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왕실이라고 해도 민심을 마음대로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실이 아직까지 일부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민초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계속 수용해 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분명 많은 부분이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보면 군대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도 군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태국도 역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군대를 가는 방법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는 군대를 가야 되는 뭐야 나 잘못 뽑아서 군대 가야 돼 이렇게 되는 제도가 있는데 제비 뽑기인데 이상하게 하이소들은 군대를 안 가요. 이거는 100% 신분제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권리 의무는 모든 국민이 다 동등하게 나눠 갖거나 아니면 조금의 차별이 있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다 지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호텔에서도 또 차등이 좀 있는데요. 왕실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인지 왕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호텔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호텔 이름이 오리엔탈 호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호텔을 그냥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반바지 차림에 그냥 그 티셔츠 입고 편하게 당연히 동남아 관광 갔으니까요. 관광객인데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갑자기 컨시어즈 분께서 저를 딱 잡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혹시 여기 뭐 일이 있느냐 그래서 나 일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죄송한데 여긴 드레스 코드가 있다. 옷차림에 대한 규정이 있대요. 반바지는 안 되는데 혹시 긴 바지가 그 배낭이나 거기에 있으면 좀 입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쪽에 가서 갈아입고 들어오시길 바란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을 봤더니 진짜 그 더운 나라인데 반바지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왕실이 전문으로 출입하는 곳에선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또 달라지는구나. 그걸 보고서 사회 곳곳에 이렇게 뭐가 많이 남아 있구나. 이걸 많이 봤습니다. 왕실이 직접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왕실 사람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에는 그게 드레스 코드가 정해질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참 저는 국방의 의무라는 걸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도 생소하지만 거기에 하이소가 빠진다는데 굉장히 좀 분노하는 거죠 사실. 충격을 받는데 그럼요. 그 국민들 중에도 아마 분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태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신분제에 빠져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또 태국에 대해서 경제, 산업 이런 부분도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에서 퀴즈를 내드릴 시간이 돼서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퀴즈를 내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태국 출신 멤버 있는 가수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에 태국인 멤버가 없는 그룹은 어디일까요? 이게 문제인데요. 보기는 직접 준비하셨다고요?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블랙핑크, 2번 2PM, 3번 현철과 벌떼들.
왜 직접 준비하신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이 보기 세 보기 중에 한 분, 네. 이분의 연배 때 가수분들을 소개할 때 네. 상투적인 멘트 하나 있었죠.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요것 때문에 준비하신 거군요. 예. 그때 진짜 동남아 안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동남아 순회 공연은 갔지만 그 멤버들 중에 태국인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블랙핑크, 2번 2PM, 3번 현철과 벌떼들. 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왔는데 태국 member는 없었던 그룹은 어딜까요?입니다. 예, 정답은 오늘도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신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신문제는 없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점이 있어요. 짧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네, 경제적 계층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계층이 뚜렷해지고 극복하기 어려워지거나 고착화되면요. 예. 우리가 이런 표현 쓰는데 경제하려는 의지가 사라져요. 그러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죠. 네, 양극화는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은 HR 컨설턴트의 장래석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 저도 이 주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저도 이 주제를 떠올렸던 이유가 최근 미국 헐리우드의 작가들에 이어 배우들, 방송인들이 파업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외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업과 관련된 사례 살펴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회사 경영자들하고 노동조합이 임금과 같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다가 합의점을 못 찾아서 노사 간의 분쟁이 일어난 상태를 노동쟁의라고 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력 행사하는 것을 쟁의행위라고 하는데요. 종류로는 이제 노동조합 측이 할 수 있는 파업, 보이콧, 준법 투쟁, 피켓팅 등이 있고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직장 폐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를 중단하는 파업이 가장 강력한 쟁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 미국의 파업 소식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봤더니 얼마 전에 브래드 피트도 파업에 동참한다고. 네. 예. 할리우드에선 작가들 파업에 이어서 배우들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방송인들까지 파업을 선언해서 사실상 할리우드가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예. 또 전미 자동차 노조가 무려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남의 얘기만이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나 항공이 극적으로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파업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요. 하지만 올해도 전국적인 파업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도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해서 일부 병원이 일손이 참 부족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 최대 규모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달 12일에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가를 했는데 이렇게 파업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아서 오늘 사례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장래석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우선 파업부터 정확히 좀 알아볼게요. 파업은 노동조합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외국을 보니까 개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나 오늘 파업할래 이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예. 회사와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힘의 균형이 맞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회사와 노동조합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의 균형이 맞춰진 거죠. 예. 이 상태에서 열심히 성실히 대화를 하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은 반드시 노사 간에 공식적인 교섭을 열심히 하다가 결렬된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일부 직원들이 회사 측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파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근로를 무단으로 제공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임금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업무 지시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구매팀장이 새로 오셨는데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이 야근이 갑자기 많아진 거죠. 예. 그래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팀장에게 몇 차례 업무를 좀 줄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번번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이 모여서 맥주를 마시면서 결의를 다지고 자, 우리 이제 출근하지 말자. 그래서 다음 날부터 모두 출근을 딱 거부한 겁니다. 파업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회사 차원에서는 그 구매 팀원들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결근이 길어지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은 파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 중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회사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회사는 절대 파업을 못 하는 겁니까? 네, 노동조합이 없으면 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예. 노동조합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 근데 노조를 만든다, 노조를 설립한다 하면 되게 거창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2명 이상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데 팀장님이나 임원이나 사장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2명 이상의 뜻을 같이 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 규약을 만들고 총회를 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 규약의 경우에도 기본 양식이 다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총회도 뭐 대단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자신 없고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우리 회사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이름이 손경제 주식회사인데 예. 기계장비 제조업체다. 그러면은 기계 쪽이니까 금속노조에 가입해서 금속노조 손경제 지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금속노조에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신고도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입 원서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노조를 만들기는 굉장히 수월하게 해놓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정작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지부나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도 일단 회사 구성원들끼리 의기투합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좀 주도를 해야 될 상황일 텐데 그러다가 회사에서 흔히 말해서 잘리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예. 노동조합의 설립은 물론이고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 그러면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의해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고요. 당장 그 행위를 중단하세요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회사가 노조 설립 외에 다른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 행위가 돼서 당장 복직시켜야 되고 예. 그 동안의 임금도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단협의 팀장 이상은 관리자기 때문에 노조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직원이 네. 한 차장급 되겠죠. 너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유도 없이 예. 갑자기 팀장으로 진급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 탈퇴를 하게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에서 아주 교묘하게 노조 설립을 방해할 때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건데요. 어떤 직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런 정보를 얻고 그 직원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거나 예. 회유를 하거나 이런 게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어떤 하청업체에서 또 노조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거기 지금 노조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노동조합 만들어지면 우리 거래 끊어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장님을 협박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것도 다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작년 재작년에 모 제과 업체에서 회사에 유리한 어용 노조를 딱 만든 다음에 예. 기존 노조에 있는 조합원들을 탈퇴하고 어용 노조에 가입해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용 노조 가입하면 승진시켜 줄게 이렇게 회유도 했고요. 만약에 그 지금 노조 탈퇴 안 하면은 멀리 있는 지점으로 발령 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해서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되지 않아서요. 예. 동일한 일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를 2개 이상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노조가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회사가 미리 설립 신고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용 노조를 만들 준비를 한 다음에 노동부에 회사 측 사람들로 구성된 노조 설립 신고를 확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원래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설립 신고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좀 치사한 수법을 쓰기도 했는데 이제 2011년부터는 복수 노조가 허용이 돼서 그런 게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현실 상황에서는 많은 압박을 받으시나 봐요. 윤희님께서 어느 회사는 입사 시에 노조 가입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예. 그 각서는 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각서 아까 말했잖아요. 노동조합을 설립, 노동조합 활동, 뭐 탈퇴 이런 거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서를 안 쓰는 건 내 마음이고 근데 각서를 안 썼다고 채용을 안 하거나 네. 각서를 안 썼다고 무슨 불이익하게 임금을 뭐 삭감한다든지 그런 게 다 부당노동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를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각서는 쓰고 입사는 하는데 네. 그 각서의 효력은 없는 거라 봐도 되는 거죠? 그게 더 맞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그 각서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알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지도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언제든 파업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노동조합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대화를 먼저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약에 도저히 회사가 들어줄 수 없는 수준의 요구를 한다. 그러면 교섭 의지가 없네. 처음부터 이렇게 판단해서 불법 파업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첫 교섭 자리를 통상 상견례라고 하죠. 그 결혼식 상견례처럼 처음 만나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요. 근데 상견례만 딱 하고 그 다음 교섭부터 바로 참석을 안 하고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직원들 평균 연봉이 1억 원이에요. 예. 그렇게 높은 수준인데도 우리는 임금 인상 100% 해서 2억 원은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절대 수용 못해요. 이렇게 만약에 노동조합이 주장을 하고 회사가 어떠한 안을 제시해도 다 거부한다. 이러면은 부당한 주장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므로 회사는 물론이고 노동조합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열심히 해야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거하고 교섭을 정당하게 했다라는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그거는 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하는데 예. 웬만하면 인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교섭을 했대. 예. 열심히 안 했다거나 아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인정되지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파업을 하는 이유는 임금 인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 조건 전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정당한 교섭 대상에 대해서는 모두 파업이 가능한데요. 그럼 정당한 교섭 대상이 뭐냐? 임금은 물론이고요. 식대, 의료비, 뭐 하계, 휴가비, 휴가 이런 복리후생 그런 것도 다 교섭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조합원 범위나 조합 전임자 그런 것처럼 조합 활동에 관련한 사항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이 된다면 교섭 대상이므로 파업이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회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예.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사항 이런 거를 들어달라고 파업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어떤 고객을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조합원을 풀어줘라 라는 목적으로 파업을 하면 회사가 구속된 사람을 어떻게 풀어줍니까? 능력 바뀌죠. 예. 그래서 불법 파업이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주 5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한도인데 임금을 연장 근로 수당을 더 받으려고 우리는 주 60시간까지 일하게 해줘라 라고 파업을 한다면 이것도 불법 파업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파업 일어나는 걸 보니까 특정 회사의 이슈인데 그 회사 사람들만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유관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회사들도 같이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교섭이 잘 되고 예. 노사 간에 문제도 없고 임금 인상도 잘 합의를 했어요.
근데 옆 회사를 보니까 계속 시끌시끌한 거죠. 예. 거기 친한 직원들이 있는데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옆에 회사의 조합원들을 도우려고 하는 파업, 이거를 동정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동정 파업은 기본적으로 남의 회사의 근로 조건에 대한 변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남의 회사 직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나요? 안 하죠.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광화문에서 매년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총파업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 그럼 다 불법인가요? 생각하실 텐데 총파업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동정 파업과 총파업은 어떻게 또 다릅니까? 네, 지금 총파업은 보통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이제 예. 노동조합 총연합회에서 하는데요. 금속노조나 예를 들어 화학섬유노조 같은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 네. 산업별 노동조합은 하나의 회사에 대한 게 아니라 해당 산업 전체에 속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는 대상도 훨씬 넓고 교섭 대상도 훨씬 넓은 거죠. 최근에 이제 보건의료노조에서 총파업을 했는데요. 보건의료노조를 보시면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요양보호사 등등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을 대표해서 이러한 총파업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기경제라고 해서 임시직처럼 일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물류업계에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물류업계도 자기 차량으로 운전하는 차입차주라든가 택배 근로자 그리고 대리운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부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파업을 어떻게 합니까? 네, 지입차주나 택배 근로자, 대리운전기사 많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 업무 위탁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나 파업도 모두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런 특수 형태 종사자분들은 파업권이 보장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최근 판례는 이러한 특수 형태 종사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노조를 인정하고 결성하고 파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지역을 정한다든지 위탁 수수료, 배달 수수료를 정하는 건 굉장히 큰 근로 조건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업무 지시도 많이 플랫폼을 네. 통해 받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 교섭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요즘 배송 부분의 파업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UPS 등 해외에서도 파업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국 최대 배송업체인 UPS 화물차주들도 회사 이익은 1년 사이에 18조나 늘었는데 우리도 배송을 좀 충분히 하게 해주고 임금 인상도 충분히 하게 해달라. 그래서 불만이 커져서 결국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 34만 명에 달하는 화물차주들이 파업에 동참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파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입니다. 태국인이 포함된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곡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퀴즈 정답도 알려드릴게요. 3번 현철과 벌떼들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네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0765님, 7321님, 5786님이고요. 억울한 경제에서 질문 주신 분인 윤희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